보시면은 세 번째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인데, 자, 요 시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한번 누가 읽어볼 사람? 나 읽어보겠다. 자진해서 누가 읽는다면 오늘 5분 일찍 끝내줄게. 모두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수수영이지. 바람에 수수영이요. 네, 자 일단 시를 보면 시가 전체적으로 짧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려운 시어도 없어요. 근데 이 시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자 우리 시 책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윤동주 시인의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살았던 그 연도를 보시면 1917년생인데 몇 년도에 주로 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 이 사람이 활동한 연도가 언제야 얘들아? 그렇지, 일제강점기야. 그래서 자, 깨끗한 양심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을 고뇌하는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시를 통해 드러냈다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딱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제강점기예요. 강점기. 자, 윤동주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하자면, 혹시 동주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문화생활을 아무도 안 하는군요. 네. 말무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자, 윤동주는 말 그대로 동주라는 이제 그 영화는 윤동주의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에 내가 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럴 때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너희가 윤동주의 빙의를 해봐. 그럼 어떤 감정이 들어? 부끄러움. 또 죄책감도 들 수 있고요. 부끄러움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아무튼 부정적인 감정들.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대부분 보게 되면 자아 성찰의 내용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에는 우물이 나오고요. 우물. 이렇게 쓰게 되면 우물이 나오고, 어떤 시에는 거울이 나와. 얘들아, 우물과 거울의 공통점이 뭐야? 모습이 비쳤을 때 누가 나오지? 내가 나와. 그럼 뭐 할 수 있어? 자아 성찰, 자아 비판, 자기 반성,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윤동주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했던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 고기까지 윤동주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시를 한번 배워볼게. 자, 1행을 보시면,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까지 일단 보세요. 자, 특이하게 여기서 일단 문장이 원래 끝나야 돼. 그럼 뒤에 생략된 서술어가 뭐야? 없기를 뭐 했다? 뭐 바랐다. 이런 말이 생략됐겠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특이하게 하늘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앞에 기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늘은 어떤 존재야? 특히 뒤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통 하늘에는 누가 살아? 별이 살아요? 상당히 순수한 학생이군요. 또 그치, 신이 살잖아. 그래서 내가 왜 나 하늘에 맹세해, 나 거짓말 안 했어, 이런 말 할 때 하늘에다 맹세를 하지. 자, 그래서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양심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양심 혹은 자아 성찰의 기준이 되는 곳이에요. 그 기준이 되는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 라는 거야. 이때 부끄러움은 뭘 말하는 걸까, 얘들아? 어떤 부끄러움이야? 뭐 여자 앞에서의 부끄러움이에요? 어떤 부끄러움이야? 그렇지. 어쨌든 지금 이때 부끄러움은 시대적 상황에서 따라오는 그런 부끄러움이 되겠죠. 뒤에 가서 따로 또 설명을 할게. 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했는데, 자, 이 시에는 바람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이 바람, 앞에 수식어가 뭐냐? 잎새에 있는 바람이야. 이파리를 흔들 정도의 바람이면 얘들아, 큰 바람이야, 작은 바람이야? 이파리. 작은 바람이야.
그러면 그 이파리를 흔들 정도의 작은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했다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바람은 나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이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시에는 바람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바람의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바람은 나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바람이야. 자,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자, 일단 시에 나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누구예요? 시에서 나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누구야? 시적 화자죠. 자, 근데 대부분 알아두세요. 윤동주의 시에서 나오는 나는 윤동주예요. 윤동주의 시는 대부분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시예요. 어쨌든 이 화자는 자, 괴로워했다 했으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이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가 또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자, 나는 괴로워했다야. 자, 얘들아 했다의 시제가 언제야? 과거야. 그래서 했다의 시제는 여기 나와 있어요. 과거예요. 다음,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했는데, 자, 별은 뒤에 노래한대. 그럼 별은 일단 부정이야, 긍정이야? 긍정이야.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별은 하늘에 높이 떠있기 때문에 이상, 그죠? 내가 바라는 이상이에요. 혹은 꿈, 이런 것들을 노래하겠죠. 그럼 윤동주가 말하는 이상은 뭐예요, 얘들아? 이 윤동주가 이루고 싶어하는 거. 독립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죽어가는 걸 사랑한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죽어가는 것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누가 죽어가? 조선? 일제강점기 때 죽어가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모든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했는데, 자, 주어진 길. 이제 이거에 위에 나와 있는 이 죽어가는 걸 사랑하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걸 사명이라고 하지. 나한테 이제 받아들여진, 내려진 이런 주어진 길을 자, 걸어가야겠다 했으니까 요건 또 시제가 언제야, 얘들아? 개시 나오면 시제는 미래가 되지. 그래서 또 과거에서 미래로 또 시제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 2연을 보시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했는데 자, 오늘 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밤은 어두워. 그럼 오늘 밤은 일단 긍정이야, 부정이야? 오늘 밤 지금이잖아. 부정이야. 그럼 오늘 밤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일제강점기예요. 자, 별이 바람에 스치운대. 자, 두 번째 바람이 나왔는데 그럼 이때 말하는 바람은 뭘까? 자, 일제강점기 때 뭔가가 별이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이 바람에 스쳐. 그럼 이때 바람은 어떤 의미야? 위에 나와 있는 내면적인 어떤 고통일까? 의미를 잘 떠올려봐. 일제강점기 때 이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나의 꿈이. 그렇지.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아무래도 뒤에 나와 있는 바람은 외적인 고난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두 개의 바람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스치 운다죠. 그래서 얘는 우리 니은다로 끝나면 시제가 현재예요. 자, 그래서 이 시는 특이하게 과거, 미래, 현재로 시가 흘러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얘는 시험에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시에 그 시제를 순서대로 쓰시오 하면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옆에 지문 내용 확인 1, 2,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1번. 자, 1번부터 나왔죠? 이 시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 미래, 현재의 순서로 시가 전개된다. 이렇게요. 자, 이런 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순서대로 시간이 흐르지 않잖아. 역순행적 구조. 자, 역순행적 구조의 다른 말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액자식은 겉에 이야기가 있고 안에 또 이야기가 있는 게 액자식 구성이야. 힌트요. 초성을 주지. 어? 입체적 구조. 자, 2번.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 우리 시의 이행에 나왔죠? 무엇이 없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한다 했고요. 자, 3번. 자,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쓴 사람이 윤동주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어두운 밤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작품 한눈에 보기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시는 뭐 교과서에 나온 모든 시가 거의 대부분이 자유시, 서정시고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재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윤동주의 시의 대부분이 성찰적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내용이죠. 똑같은 의미로 고백적이고요. 그리고 걸어가야겠다 했으니까 의지적인 내용의 시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에 대한 순결한, 뭐 순수한 같은 의미지 소망과 의지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죠. 과거, 미래, 현재의 시간 변화에 따라서 시가 전개된다 하는 것들. 두 번째, 자, 별과 바람이라는 대립적인 이미지가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들. 이런 거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시어가 가진 의미들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일행에 나왔던 하늘은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혹은 양심을 비추어 보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라는 말을 썼고요. 두 번째, 바람은 두 번 나왔는데 첫 번째 바람은 내면적 갈등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 바람은 현실의 시련, 고난 이런 의미였죠. 다음 별은 높이 떠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삶, 꿈이 될 수 있었고 마지막에 바람은 어두운 현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일제 강점기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이 시의 화자는 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윤동주는 대부분이 그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시를 쓴 사람이랬어요. 그래서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 있죠. 곧 윤동주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이고요.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3번은 넘어가고요. 4번만 볼게요. 자, 사회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시인의 창작 의도. 그러니까 결국 이 시를 왜 지었냐 하는 건데 일제강점기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잖아.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일제 혹독한 탄압이 있을지라도 그죠? 이제 고통받는 우리 민족 하지만 그에 대한 극복 의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극복 의지를 담기 위해서 이러한 시를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다 봤으면 우리 17쪽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시간이 되는 데까지. 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5번 문제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5번 문제 아주 중요해요.
답 맞춰도 될까요? 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볼게.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겠지? 1번. 자,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생동감을 준다 했는데 후각적은 우리가 코를 통해서, 그러니까 냄새를 통해서 뭔가 심상은 이미지지 글자만 읽었는데 마치 뭔가 이제 눈앞에서 그 코로 냄새가 느껴지는 듯한 이제 그런 그 시의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1번 후각적 심상 사용된 거 있어? 없어요. 틀렸지? 뭐 하다못해서 향긋한 커피 냄새 이런 것처럼 냄새와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2번. 자, 대조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어떤 시어가 대조됐었어? 별과 바람 이런 거 다 대조잖아. 그죠? 긍정과 부정이 나오면 다 대조라 볼 수 있죠. 2번이 일단 정답이죠. 3번에 묻는 형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일까 얘들아? 요거 맞추면 내가 1분 일찍 끝내주지. 그러니까 의? 맞아. 우리 재원이 너무 오래 다녔어. 서리법이죠. 4번은 과거, 현재, 미래 흐름이에요. 과거, 미래, 현재. 둘이 바뀌어야죠. 5번은 자,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이건 다 알죠? 뭐지? 의인법. 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인데 역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1번. 자, 이 시의 화자는 나로 시인 자신으로 볼 수도 있지. 맞아요? 네. 2번. 자, 1행부터 4행까지는 화자의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성찰한다. 맞나요? 네. 과거 부분이고 성찰하고 있으니까 맞죠? 3번. 자, 5행부터 8행까지는 화자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미래는 맞아. 근데 걱정하고 있는 거야? 걱정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맞나요? 자, 3번. 이 시의 화자가 지향이 뭐지 얘들아? 추구하는, 바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 삶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몇 번이에요? 몇 번? 현실에 순응한다면 나는 일본에 어떻게 해야 돼?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그죠? 특히 4번이랑 대면되겠죠? 대비되겠죠?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순응하는 삶이 아니죠. 1번. 자, 4번 볼게요.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 2개를 찾아 쓰시오 했어. 요거 뭐라고 쓰면 돼요? 정답이 뭔가요? 밑줄로 해볼까? 여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기 한 부분하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기 그죠? 하나, 둘. 요거 쓰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있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있죠? 요거 별표 좀 하나 붙일까요? 자, 이게 이제 중상 올라가면 이제 그 시나 또는 문학, 다른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보기부터 잘 읽어볼게. 자, 문학 작품의 해석 방법 중에 작품 밖에서 작품을 둘러싼 다른 요소들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품을 둘러싼 요소들에는 1번 작품을 쓴 작가, 2번 작품의 대상이 되는 현실 세계, 3번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있대요.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략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작품이 하나 있어. 얘들아, 그 작품을 우리 쓴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작가라고 불러. 그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되면 누가 읽게 돼요? 독자가 읽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에서도 봤지만 그 작품의 대상이 되는, 반영이 되는 저기 세 번째 화살은 현실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4개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야. 자, 첫 번째로
자, 독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독자는 얘들아 어떤 뭐 시라든지 소설을 읽고 뭘 느끼게 되지? 뭘 얻게 되니? 경험도 얻을 수 있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하는 경험, 또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또 경험이라든지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잖아. 아, 난 저렇게 살아야지. 혹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재미도 얻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독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유용하다 해서 효용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불러. 효용론적 관점.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그 위에 보기 중에서 효용론적 관점은 몇 번일까? 독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4번이 효용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독자 중심, 효용론적 관점이란 말이 어려우면 독자 중심이라고 써놓으면 더 쉽겠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죠. 요거는 현실 세계 중심을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가 중심인데, 자,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 일단 2번이라 하고, 작가는 뭐 작가의 생애라든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그 작가만이 가진 글을 쓰는 작품 경향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작품 세계가 다 달라질 수 있죠. 오늘 우리 윤동주 배웠으니까 윤동주를 이제 예로 들어볼게.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사람이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죠? 혹은 어떤 글을 주로 쓴다 그랬어? 자기 반성적인 글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위에 한번 올라가서 이 중에서 작가 중심은 몇 번이 될까요? 5번. 윤동주가 이 시를 쓴 작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시어를 고르기 위해 몇 달을 고민할 정도로 윤동주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바로 작가 중심이 되겠죠. 5번도 일단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현실 세계 중심인데, 자, 현실 세계라는 건 이제 보통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현실 세계는 역사적 배경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냥 크게 세 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우리 그 문학사에서 많이 나오는 현실 세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일제강점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뭐가 있었지? 문학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6.25.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 1960년대부터 시작된 70년대랑 80년대가 절정이었죠. 민주화, 그러니까 독재 정권. 요 세 가지가 문학 작품의 주요 소재예요. 현실 중심.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어떤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반영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돼요. 얘가 바로 현실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현실 중심, 뭐 배경 중심. 여기서부터는 이따가 필기를 하고 일단 5분 쉴게요. 여기 시간표 있거든? 그거 시간이야. 지금 20분이라서 5분 쉬고 여기까지 어떤 거야? 이거 10분 쉬고 여기서부터 과학 시간. 왜? 과학은 따로 강의 이동해서. 아니 이거 지금 뻔히가 아니 뭐 너무 오늘 밤에도 그 자신의
이선 이차선이 꿈의 실현과 고난의 스치음하고 어떻게 독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효용론적 관점이었다면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건 작가는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작가 중심은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은 현실 세계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 해서 얘는 반영론적 관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독자 중심, 작가 중심, 현실 세계는 우리 아까 위에 여기 박스에서도 봤지만 작품을 둘러싼 외부적인 요소들이야. 외적인 요소들. 그래서 요 세 개를 묶어서 일단 1번, 2번, 3번을 묶어서 외재적 요소라고 불러요. 외재적 방법. 바깥 외자를 써서 외재적 방법이라고 부르고 4번에 작품만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독자가 뭘 느꼈는지, 누가 썼는지, 어떤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 작품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냥 시를 해석하는 방법만 볼게요. 시는 어떤 운율이 사용이 됐는지, 뭐 어떤 심상이 사용이 됐는지, 그죠? 어떤 비유가 쓰였는지, 그 시의 주제는 뭔지,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제, 심상, 비유, 주제. 그래서 시만 봤을 때도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것들. 그게 작품 중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죠. 내재적 방법.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위에 보시면 2번하고 3번 있죠? 여기에 바람이나 별 등의 시어가 가진 상징성이 돋보인다 했을 때 이 바람과 별의 의미는 우리가 시만 봐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면 2번은 어떤 해석? 얘가 바로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한 방법이 되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야. 자, 길은 화자인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시만 봤을 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3번도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물론 3학년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배우긴 하겠지만 뭘 중심으로 해석했는지는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 시가 창작된 시대 상황이랑 관련했을 때 창작한 의도. 왜 이 시를 지었을까 하는 건데 이건 어렵지 않죠? 몇 번? 당연히 4번이죠. 멈추지 않겠다.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를 지었다는 거죠. 자, 7번. 기업부터 디귿의 의미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하늘, 별, 바람이에요. 그럼 답이 몇 번일까요? 요거 그냥 필기한 대로 그대로 고르시면 되겠죠? 몇 번? 네, 5번이 정답이죠. 자, 역시 여기 7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 부끄러워 마시고 질문. 자, 없으면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시를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성북동 비둘기예요. 네. 자, 일단 시를 한번 쭉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의 시 같아? 비둘기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쫓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비둘기가 단순히 비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시예요. 자, 1항부터 읽어볼게.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했는데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대. 그럼 1행에 나오는 번지는 어떤 번지야? 새로 생긴 번지니까. 누가 살게 된 번지지? 사람이 사는 번지야. 그러니까 이거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인간의 삶의 터전이에요.
인간의 어떤 삶의 터전을 짓기 위해서 원래 살고 있던 성북동 비둘기의 번지를 없앤 거예요. 그러면 성북동 비둘기가 의미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비둘기가 아니라 뭐다? 자연이 되는 거죠. 파괴되어가는. 그러면 얘들아 뒤에 나오는 번지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역시 얘도 자연이 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비둘기의 삶의 터전이죠. 자,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돼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연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번지를 이제 비둘기의 번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깎아내야겠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누가? 비둘기가요. 그래서 자, 돌 깨는 산울림. 그러면 돌 깨는 산울림은 얘들아 심상으로 따지면 무슨 심상이야? 청각적 심상이지. 돌 깨는 소리니까요. 결국엔. 그리고 이 시어가 의미하는 건 이제 자연 파괴예요. 돌 깬다 라고 했으니까. 가슴에 금이 갔다 했는데 누구 가슴이야? 비둘기의 가슴이에요. 비둘기의 가슴에 금이 갔대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자연 파괴로 인한 아픔이 되겠죠. 잘 살고 있는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해봐. 아프겠지, 마음이. 자, 그리고 여기서 심상을 찾으라 하면 무슨 심상이야, 얘들아? 가슴에 금이 갔다. 가슴에 금이 간 걸 우리 어떻게 알아? 촉각? 촉 만져보면 아, 가슴에 금이 간다 하는 걸 알아? 시각적 심상이지. 아, 금이 간 것이. 이게 갈라진 거 눈으로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인간은 비둘기에게 아픔을 줬는데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자, 일단 새파란 아침 하늘, 시각적 심상이죠. 새파란 했으니까. 자,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을 묶어서 같이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비록 비둘기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비둘기는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하늘을 돈다 라는 이 부분은 이제 비둘기가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연의 파괴로 이제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자, 2연부터 보시면 자,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했는데 자, 골짜기가 메마른 이유는 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문명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자연이 파괴되었죠. 자,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했는데 자, 널찍한 마당은 뭐 고사하고 가는 데마다 채석장은 돌 캐는 곳이야. 그 돌 캐는 곳에 큰 소리가 너무나 메아리 쳤대요. 그럼 일단 널찍한 마당이 의미하는 건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자유. 근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쳤다라는 이 부분은 심상으로 치면 청각적 심상이죠.
자, 그리고 이 포성을 피해서 지붕에 올라앉은 비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피난하듯. 우리 피난은 언제 쓰는 단어야? 전쟁을 피해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피난하듯이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건 비둘기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삶의 터전을 피난하듯 아예 쫓겨서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탕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했는데 향수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무엇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근데 이때는 이제 고향이라기보다는 이 전에 성북동의 모습을, 모양을 나타내는 거겠죠. 변해버린 그 성북동을 보니까 이 변하기 전에 성북동이 그리워진 거겠지. 자,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그러니까 다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했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지금 비둘기가 하는 이 행위의 의미는 뭘까? 왜 갖다낸 돌의 그 온기는 따뜻함이야? 그럼 일단 온기는 따뜻함이니까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 그럼 요 마지막 줄 행위의 의미는 뭘까요, 얘들아? 왜 금방 따낸 돌에다가 자기의 입을 닦을까, 비둘기가? 그 향수를 느껴. 맞아. 그립기 때문이야. 파괴되기 이전에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행동으로 표출이 된 거겠죠. 자, 마지막 3년. 자,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그럼 여기까지는 예전에 비둘기의 모습이었죠. 그냥 과거에는 이랬고, 그래서 과거에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의 새였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어떤 새? 쫓기는 새가 되어버렸대요. 자,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요, 1960년대야. 우리 6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얘들아? 정치적으로 말고 사회적으로. 60년대, 70년대. 가난해서 이제 뭘 시작하게 됐어? 이제 도시화가 시작됐죠. 그래서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이제 자연이 파괴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이제 시를 나타낸 성북동 비둘기였어요. 자, 옆에 지문 내용 확인 같이 읽어볼게요. 이 시의 1년과 2년에서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성마저 상실된 현대 사회의 모습 나타나나요? 인간 문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거니까 1번 맞는 답이에요. 2번에 자, 성북동 산에 새로 생긴 먼지는 의미하는 게 뭐였어? 문명이죠. 자, 3번. 자, 이 시는 비둘기를 60년대의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요거야. 우의적. 돌려서 지금 비판하는 건데 사실은 비둘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굴 비판하려고 비둘기를 가져온 거야? 사람을 비판하려고 비둘기를 갖고 온 거잖아. 그럼 이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맞아요. 의인화예요.
이렇게요. 있나요? 자, 밑에 자꾸만 눈에 보기 보시면 자, 그래서 성격이 이 시는 비판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했는데 우리 상징 배웠는데 기억나요, 얘들아? 상징이 뭐였지? 추상들. 맞아요. 추상적인 뭐 관념, 이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거죠. 그럼 추상적이 무슨 뜻? 눈으로 볼 수 없는 자, 파괴되어가는 자연 눈으로 볼 수 없잖아. 그래서 비둘기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런 게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제는 이제 문명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성마저 상실한 이 사회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시가 되고요. 자, 특징 첫 번째는 비둘기를 우리 아까 빈칸에 썼죠. 의인화, 사람처럼 나타내어서 결국은 사회 문제를 우의적으로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 시다.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시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심상이 쓰였죠.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쓰시고요. 자, 세 번째, 1년과 2년에서 상황을 제시해서 결국 주제는 마지막 3면에 나타났어요. 어떤 주제? 여기 옛날에 비둘기는 이랬는데 사람 때문에 결국 쫓기는 새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니까 주제는 3면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성북동 비둘기의 의미는 자, 현대 문명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재개발로 인해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난 산동네 주민들이에요. 세 번째는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파괴된 자연, 산동네 주민들, 소외된 인간들,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북동 비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 2번 왜 시인이 이 시를 지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1960년대는 근대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이 일어나던 시기로 도시화, 공업화의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작가는 문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비둘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자연의 소중함, 사랑, 평화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함으로 이 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해서 누구나 그 개발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럼 19쪽에 5문제 풀고 오늘 체크는 마무리할게요.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 또 나왔네요. 아까랑 같은 거.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났다 하는 건 심상이 쓰였다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2번 대상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요거는 아까 1, 2연에서 나왔다고 했죠? 맞는 얘기. 3번 자,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사회 문제를 비판했다. 요것도 맞죠? 4번 미래에 대한 화자의 희망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했는데 이 시 어디에서도 희망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죠. 1번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보시면 일상적이고 평이한 시어를 사용했다 했는데 평이한은 쉬운이란 뜻이야. 쉬운. 시 보시면 뭐 나는 쉬운 시어가 없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죠? 우리가 뭐 사전을 찾아볼 정도로 어려운 말은 없죠. 대체적으로 쉬운 시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아까 같이 했던 거죠. 조기의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은 했는데 자,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찾아야 할 건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 즉 표현론적 관점을 찾는 거였죠. 그래서 작품 속에는 작가의 개성적인 체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작품을 작가의 체험이나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1번부터 같이 볼게. 자, 1년과 2연에서 상황을 묘사한 후 3연에서 주제를 제시한다 했는데 그럼 1번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한 거야? 작가, 독자, 작품, 배경 4개 중에 얘는 시만 읽었을 때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해석한 거죠. 그럼 답이 될 수 없죠. 2번. 자, 시인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네 했는데 2번은요? 2번 시인이라고 했잖아. 시인이 곧 작가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의인법을 사용하여 상징적이고 우의적으로 내용을 표현했다. 3번은 뭐예요, 얘들아? 얘도 시만 읽었을 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작품 중심이에요. 자, 4번에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여 추상적 관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왔다. 얘는 뭐야? 결국 얘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상징을 사용하였다. 이 얘기야. 그럼 얘는 뭐야? 얘도 작품 자체 중심이에요. 자, 5번. 1960년대 급격히 진행된 근대화가 만들어낸 폐허를 이야기한대. 얘는요? 60년대. 그죠? 뭐 근대화 이런 게 나왔으니까 반영론적 관점이죠. 즉 현실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됐나요?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구를 2개 찾으시오 했어. 자연을 파괴하는 현대 문명의 횡포를 청각적 심상으로 드러낸 부분 2개를 찾으시오. 자, 정답. 뭐 쓰면 돼요? 그렇지. 위에 보시면 요거 돌 깨는 산울림 하나, 또 채석장 포성 요거까지만 쓰면 돼요. 그죠? 시어니까 시구니까 참 시어라고 하면 채석장 뭐 포성 이렇게 따로 쓰면 되는데 식구는 2단어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해석한 것인데 알맞지 않은 건데 요 문제 엄청 어이없죠? 몇 번이야? 3번. 산에 물이 부족한데도 도시개발로 인해 물이 풍부해졌다? 메마른 골짜기의 의미가 뭐였어, 얘들아? 뭐 자연이 파괴되었다고도 그런 의미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메마르다는 진짜 물이 메말라진 거지. 어떻게 물이 풍부해졌어? 말이 안 되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창작 의도에 대해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를 쓰시오 했는데 자, 시인의 말만 볼게요. 자, 자연이 파괴되면서 순박했던 우리의 마음도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문명으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무엇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자연의 소중함, 사랑,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주고 싶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시어 하나를 쓰면 돼요. 뭐예요? 비둘기. 그죠? 누가 둘기라고 한 것 같은데. 자,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체크 넘어갈게요.